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주석으로 쉽게 읽는 고정욱 삼국지. 평역 고정욱. 출판사 애플북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정욱. 어린이 청소년 도서 부문의 최강 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소아마비로 인해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각종 사회 활동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욱 삼국지는 필생의 역작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전 작품들을 새롭게 엮고 싶다는 수십 년의 열망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장정들이여, 우리는 도적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갈 것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물러서고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자는 앞장서도록 하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임기응변의 지혜. 삼국지. 유튜버 침착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이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역사가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조들이 이미 해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니 결과가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 보다 현명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적인 고전이죠. 바로 삼국지인데요. 이번 책 고정욱 삼국지는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통해서 우연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많이 쓰시는 고정욱 작가님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인이자 소중한 동생인 주원이가 고정욱 삼국지 10권 완독을 했다고 해서 저도 자극을 받아서 한 권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고정욱 작가님은 동화와 청소년 문학 작가이십니다. 또한 장애인을 소재로 한 동화도 많이 발표하셨는데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고정욱 작가님은 돌무렵에 온몸에 열이 나면서 끙끙 앓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혼자 힘으로는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으셨고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엔 왜 나만 장애인이 되어야 했냐라는 의문을 품으며 커오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사진 속엔 웃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태어나셨을 당시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댁, 이런 아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가지고 결혼도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해외 입양기관에 보내버려. 걷지 못하여 학교에 가지도 못할 뻔했던 고정욱 작가님은 6년 동안 어머님의 등에 업혀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또 혹시 모를 철없는 아이들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와 반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돌리기도 하실 정도로 어머님은 그렇게 깊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50년 만에 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장애인이 되었냐는 물음에 정우가 너 같은 녀석 중에 하나 정도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녀석이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것 아니냐. 그 이후로 불행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드는 소명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어린이 청소년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고전 작품들을 새롭게 엮고 싶은 열망을 품고 그들에게 맞는 보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느라 고심했다고 하십니다. 고전의 향기를 담으면서도 청소년의 가슴을 두드리는 웅훈의 기상을 담고자 한 결과물이 바로 주석으로 쉽게 있는 고정욱 삼국지인데요. 창피하지만 여태껏 삼국지를 접해본 적 없었던 저도 많이 어렵지 않았고 술술 읽히도록 쉽게 쓰여있는 고정욱 삼국지. 감사히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낭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작권으로 인해 완독을 해드리진 못하기 때문에 권마다 핵심되는 사건 위주로 낭독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게 전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부 낭독들은 책을 대신할 수 없으니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서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대붕의 뜻. 유비가 부임한 안희연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고을 치안을 책임지는 현위로서 유비는 백성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굽어 살피고 도왔으며 재물을 탐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자연히 유비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비가 부임한 이후 고을의 규율과 법도가 바로 서고 백성들의 얼굴에서 흐뭇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자신의 녹봉으로 청렴하게 생활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다. 관청에 나가 업무를 볼 때면 두 동생이 항상 곁에 서서 그를 지켰으며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해하거나 잠시도 허튼 구석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하는 유비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십상시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불만을 잠재우려 일단 공로 있는 자들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 원성이 잠잠해지자 그들을 쫓아내고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못된 버릇이 도진 것이다. 황건군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자들을 재심사해 그릇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며 도구가 안현으로 내려왔다. 도구. 탐관오리인 도구는 사람 이름이 아니야. 우리나라로 치면 암행어사와 비슷한 관리지. 군에 속해 현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어. 그런데 이때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으로 이들이 고을에 나가서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일이 흔했어. 아마 도구라는 자리도 뇌물을 바치고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들인 미천을 뽑으려 더더욱 못된 짓을 한 것 같아. 거릴 것 없는 유비 관우 장비는 근엄하게 관복을 차려입고 성 밖으로 나가 도구를 영접했다. 예를 갖춰 그의 방문을 환영했지만 도구는 심드렁한 얼굴로 말 안장에 앉아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니, 저 때려 죽일 놈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아? 성미 급한 장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아도 그만이지만 유비가 능욕당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장비를 말리는 게 관우였는데 이번에는 그마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님, 저자가 분명히 뭔 트집을 잡을 겁니다. 유비가 차분하게 관우와 장비를 다독였다. 아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몰라 곁을 안 주는 것일게야. 곧 풀어질 테니 사소한 일로 대사를 그르치지 마라. 성으로 들어와 관원 숙소에 이르렀을 때도 도구는 여전히 거만을 떨었다. 마루에 오른 뒤 유비를 따라 올라오게 하지 않고 섬돌 아래 그냥 세워둔 것이다. 예의를 갖추려면 당연히 올라오라 하여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도구가 거만한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다 물었다. 유현이는 어느 고장 출신이요? 유비가 읍하고 대답했다. 저는 중산정왕의 후예로서 탁현에서 의로히 일어난 병사들을 이끌고 도적과 30여 차례 싸웠습니다. 그때 공을 세웠다 하여 이렇게 관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도구가 다짜고짜 소리쳤다. 이놈, 네 주제에 감히 황실의 친척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냐? 조정에서 온 조서를 못 봤단 말이냐? 너희 같은 놈들을 정리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가짜 공을 내세워 벼슬을 차지하고 앉은 버러지 같은 놈들. 관우와 장비는 할 말을 잃었다. 트집을 잡기로 작정한 자와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유비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서 관청으로 돌아왔다. 벼슬을 처음 하는 터라 도구를 대하는 일도 서툴렀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나를 탐탁지 않게 보는구나. 그때
밑에 있던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리, 도구가 저러는 것은 뇌물을 바라고 하는 수작입니다. 두둑하게 챙겨주시면 조서를 좋게 써서 올릴 것입니다. 안 그러면 탐관오리라고 거짓으로 보고할 게 뻔합니다. 큰일이로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사사로이 재물을 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저자에게 뇌물을 준단 말이냐. 그런데 엉뚱하게도 유비에게 조언을 했던 바로 그 관리에게 불똥이 튀었다. 다음 날 아침 도구가 관청에 들자마자 그 관리를 잡아들인 뒤 문을 닫아 걸었다. 네 이놈, 유현위가 백성들의 재물을 탐한 사실을 낱낱이 고하라. 죄를 덮거나 거짓을 고하는 날엔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현위께서는 청렴결백하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네 놈이 현이한테 착 달라붙어 단단히 한 몫을 챙긴 모양이구나. 여봐라, 저 자를 묻고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도구의 명령에 관원들이 관리를 묶어놓고 매를 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러나 도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관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장 풀어주십시오. 유비가 문 밖에서 소리 높여 외쳤다. 그래도 유비의 잘못을 밝히라고 추궁하는 매질은 계속 이어졌다. 관리의 비명이 담장을 넘어왔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말리고 싶었지만 도구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그럴 수도 없었다. 유비는 머리를 싸매고 처소로 돌아왔다. 도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유비가 돌아간 뒤 마을의 노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몰려와 문 밖에서 도구에게 간청했다.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도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관리를 문초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장비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마을의 노인들이 장비에게 하소연했다. 장군, 도구께서 현이나리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아래 관리를 매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이께선 죄가 없다고 소리쳐 고했지만 들었는지 말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도 도구가 탐탁지 않았던 장비는 분노가 폭발했다. 말에서 내린 장비는 발길질 한 번으로 관청의 문을 걷어차 부숴버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말리려 드는 문지기들을 한 손으로 집어 던지고 도구 앞으로 다가갔다. 도구는 단 위에 거만하게 앉아 신문하는 중이었다. 너는 뭐냐? 장비의 소란에 놀란 도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이런 도둑놈,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공무를 집행하는데 감히 겁도 없이 끼어들어? 네 놈은... 그러고 보니 어제 현이 뒤에 있던... 뒤늦게 얼굴을 알아본 도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비가 단 위로 뛰어 올라가 도구를 마당으로 패대기 쳤다. 비명조차 제대로 못 지르는 도구를 질질 끌고 관청문 앞으로 간 장비가 그를 말 묶는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구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사이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한 움큼 꺾어온 장비가 도구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무예로 튼실하게 몸이 다져진 장비가 버드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도구의 온몸에 회초리 자국이 벌겋게 그어졌다. 매질을 당할 때마다 도구가 이 사이로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빗발치듯 내리치는 장비의 매질에 죽는 소리를 하던 도구는 급기야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도 장비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때 동원에 앉아 걱정하던 유비에게 하인이 달려와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장장군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장비가 누굴 죽인다고 이 난리냐? 화들짝 놀란 유비가 얼른 관청문 앞으로 달려갔다. 하인의 말대로 도구는 사지가 축 늘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비가 버드나무 가지를 뺏어 던지고 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형님, 놔두슈. 이놈은 백성을 갉아먹는 좀도둑이오. 내가 아예 없애버리겠소. 그때 도구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유비가 얼른 도구를 풀어주었다. 가장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한 사람은 뒤따라온 관우였다. 관우가 보기에 이대로 도구를 풀어준다 해도 유비가 죄를 면하기는 어려웠다. 앙심을 품은 도구가 조정에 거짓 보고를 할 것이 뻔했다. 장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이다. 처벌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고분고분 잡혀가서 목을 내놓기엔 가슴에 품은 뜻이 애절했다. 관우가 차분하게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그동안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싸웠지만 겨우 현위벼슬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버러지 같은 도구 따위에게 치욕까지 당하셨습니다. 차라리 벼슬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유비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현위 인수를 담은 주머니를 가져오자 유비가 그것을 도구의 목에 걸며 말했다. 네가 백성들에게 끼친 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죽여 마땅하다. 하지만 너도 명색이 조정의 명을 받고 온 관리이니 목숨은 살려주마.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팔아먹겠지만 이 인수를 가지고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떠난다. 그날로 유비, 관우, 장비는 미련 없이 고을을 떠났다. 안희연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졌다. 권세와 명리의 호화로움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깨끗하다. 가까이 할지라도 물들지 않는 이가 더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지만 이를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고상한 법이다. 유비가 바로 그러했다. 도구는 며칠 동안 몸을 추스린 뒤 정주로 돌아가 안희연 현위에 대한 보고를 했다. 태수는 조정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조정에서는 각처에 방문을 보내 유비와 관우, 장비를 체포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 유비 삼형제는 대주로 가서 유회라는 집안 사람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유회라는 인물은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 만든 소설의 허구 인물인 것 같아. 유비를 후원하고 돕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사실 대주라는 지명도 실제로는 없어. 동양 고전 소설의 구조에서는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은인이 곧잘 나오곤 하는데 이런 원리에 충실한 인물이 창조된 걸로 보면 될 거야. 유회는 유비가 어떤 사람인지 인품이 어떤지 잘 알기에 숨겨준 채 그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유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공을 세워 벼슬에 올랐다 해도 십상시에게 뇌물을 안 주거나 밉보이면 죽거나 벌을 받거나 관리직에서 쫓겨나야 했다. 십상시가 권력을 틀어주고 제멋대로 반대 세력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황보숭이나 주준과 같은 강직한 충신들도 십상시의 모함으로 파직당하고 말았다. 이때 황제였던 영제는 충신은 멀리하고 조절 등 십상시에게 둘러싸여 노란하게 일쑤였다. 영제. 이때의 무기력한 황제였던 영제는 중국 후한의 제12대 황제로 장제현의 현손이야. 황제로 자리를 지킬 때 잇따른 재해와 작은 반란들이 있었어. 한마디로 혼란기의 황제였던 셈이지. 제위 시절 황건군의 난으로 영웅들이 제각각 위세를 떨치는 시대가 열리니 그게 바로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지. 그는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십상시에게 환관직 이외의 벼슬을 이중으로 내려주었다. 그러자 더욱 기세등등해진 십상시는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가 점차 어지러운 수령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충신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었다. 하루는 황제가 십상시와 함께 질탕하게 잔치를 벌였다. 그때 황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고지곳대로 충고하는 직위인 간이대부 유도가 들어와 큰 소리로 통곡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국에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간교한 환관들과 술을 들고 계십니까? 부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통을 굽여 살피소서. 그 모습을 본 황제가 십상시에게 물었다. 나라가 위태롭다니 저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십상시가 모두 관을 벗고 엎드려 통곡했다. 유도공이 저희를 미워하여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미천한 목숨을 살려주시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십상시가 비통한 척 눈물을 뚝뚝 떨구자 연륜이 깊지 않은 영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버럭 화를 냈다. 내 곁에서 시중드는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당장 저자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무사들이 달려들자 유도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무사들이 유도를 끌고 나가 형을 집행하려 할 때 사도 진탐이 나서서 황제에게 간언했다. 진탐. 진탐은 간이대부의 한 사람으로 충정심이 깊기로 유명해. 하지만 정사인 후한서에는 이때 진탐이 이미 해직된 상태였다는 거야. 그렇다면 작가가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신으로 직언을 잘하던 진탐을 스토리 안에 끌어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폐하, 충신을 아끼셔야 하옵니다. 왜 십상시는 그냥 두고 충신을 죽이려 하십니까? 영제가 말했다. 유도는 나의 신하들을 헐뜯고 짐을 모독했다. 죽여야 마땅하다. 폐하, 바로 보시옵소서. 백성들이 저마다 십상시라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고들 하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는 저자들을 떠받들며 공도 없는데 여루에 봉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시옵니까? 이대로 가다간 사직이 쓰러지고 말 것이옵니다. 십상시가 어찌 공이 없다 말할 수 있소. 짐을 잘 보필하는 것도 신하된 도리이자 큰 공 아니오. 황제와 말이 통하지 않자 진탐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목 놓아 통곡했다. 결국 유도와 진탐은 황제에게 십상시를 경계하고 벌하라고 간언하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십상시는 황제의 눈을 가리고 정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나라를 점점 혼란에 빠뜨렸다. 예로부터 선비는 어리석은 자를 보면 말 한마디로써 깨우쳐주고 위급해서 허둥대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로써 구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공덕도 다 소용없었다. 이 무렵에도 얼마 남지 않은 황건군 잔당이 노략질을 일삼아 조정에서는 능력 있는 장수들에게 벼슬을 주어 반란 세력을 지속적으로 토벌토록 했다. 그중 한 사람이 손견이다. 손견을 형주에 속한 장사꾼의 태수로 임명하고 남쪽 지역을 맡기자 그는 50일이 안 되어 강하를 평정했다. 유우에게도 조정의 명이 내려왔다. 유우는 황족이니 유비와 친척인 셈이야. 동해의 담연 사람으로 인품이 훌륭했다고 전해져. 후한서에 따르면 한때 원소가 그를 새 황제로 내세우려 했지만 거절했다고도 해. 너그럽고 인자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엔 공손창과 싸우다 죽는 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아마도 황제 자리를 거절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상황이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삼국지 연의에서는 특별히 유비를 도와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곧 사라지고 말지. 유주 목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어양으로 가서 반란 세력인 장거와 장수를 치게 한 것이다. 이때 대주에서 유비를 보호하고 있던 유회가 유우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청거했다. 도적을 치려면 실전 경험이 많은 장수가 필요합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는 당대 최고의 무예를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공을 세울 것입니다. 유우가 기뻐하며 당장 유비를 불러 도위를 삼아 도적을 치게 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유비 형제들은 순식간에 적의 선봉을 꺾어버렸다. 4분까지 겹쳐 반란 세력이 무너지자 유주에 속한 어양 땅이 평정되었다. 유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유비의 공을 알렸다. 유비는 이전에도 황건적 평정에 공이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지금 수배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번 황건적 토벌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릇된 사실을 바로잡아 응당한 벼슬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노식 선생 밑에서 같이 공부한 공손찬도 유비의 공로를 알리는 표문을 올렸다. 유비의 공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도구를 매질한 일로 명한 수배령을 풀고 별부사마라는 직함과 함께 유비를 청주에 속한 평원현령에 봉했다. 별부사마. 드디어 유부가 별부사마라는 벼슬다운 벼슬을 하나 얻게 되었어. 삼국시대의 육품에 해당하는 벼슬이지. 별군사마라고도 하는데 이는 삼국지 연의에서 잘못 쓴 직책이야. 아무튼 구품이었던 유비가 육품으로 승진한 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유비의 행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기틀이 되는 직이라고 할 수 있지. 평원현령이 된 유비는
비로소 군자금이나 병마를 제대로 갖춘 한 고을의 수장이 되었다. 그렇다고 성취감에 들뜨지는 않았다. 나라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했기에 그저 자신이 등장해야 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을 뿐이었다. 조조의 등장. 유비, 관우, 장비가 힘을 기르고 있다지만 그들은 아직 변방의 하급 관리에 불과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관군과 영웅들의 활약으로 황건군의 난이 웬만큼 평정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산발적으로 지방을 어지럽혀 조정에서는 그들의 진압에 힘을 쏟아야 했다. 그런데도 영제는 여전히 십상시에 둘러싸여 정사는 신경 쓰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영제는 황제가 된 뒤 송씨를 황후로 책봉했다. 송씨는 점잖은 여인이라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영제의 성에 찰리 없었다. 왕이 황후를 멀리하자 환관과 후궁들이 송씨를 모함했다. 여기저기서 험담을 해대는 바람에 송황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후 영제는 황후를 새로 맞아들였다. 그 여인이 바로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장본인인 하태후다. 하태후는 본래 백정 집안의 딸로 미모가 뛰어나 입궁한 뒤 황제의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 황후에 오른 그녀에게 하진이라는 오빠가 있었다.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지만 태후에 오른 여동생 덕분에 낭중으로 시작해 대장군까지 벼락출세한 인물이다. 중평 6년, 영제가 몸이 쇠약해져 중병이 들었다. 영제는 어이없게도 수많은 대신을 놔두고 백정 출신인 하진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그러나 여기에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영제의 친모인 동태후였다. 영제의 병이 위중하자 동태후는 후궁이던 왕미인이 낳은 황자 유협을 태자로 봉하려 했다. 이런 심증을 알아낸 십상시의 한 사람인 건석이 동태후에게 접근했다. 태후마마,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황제 협을 황제로 올리고 싶으나 힘이 없구려. 눈치 빠른 건석이 말했다. 협황자 앞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대장군 하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태후는 그 말을 옳다 여겼다. 내게 어찌 그럴 힘이 있단 말인가. 대장군 하진이 무서운 건 병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실을 만들어 궁으로 불러들이면 호위하는 군사 없이 혼자 들어올 테니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동태후는 결단을 내렸다. 하진을 불러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진은 집에 있다가 동태후의 부름을 받았다. 긴밀히 의논하게 있나 싶어 궁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지 측근 수하가 앞을 막아섰다. 하진은 궁 앞에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황건군의 난 이후 하진은 대장군에 봉해졌다. 그와 동시에 영제가 하진을 견제하려고 십상시가 황실 경비병을 이끄는 8개의 교위인 서원 8교위를 설치했다. 내시인 건석이 상군교위였고 원소는 사예교위, 조조는 전군교위였다. 8교위 장군들은 대부분 건석이 통합지휘했다.
이들을 믿고 동태후가 하진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집에 돌아온 하진이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황관놈이 나를 죽이려더니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나는 이참에 십상시를 모조리 때려 죽여야겠소. 그 말을 듣고 하진의 부하들이 벌써부터 칼에 힘을 주며 들썩거렸다. 그때 하진의 뜻에 동조에 모인 젊은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 의견을 냈다. 환관들은 예로부터 큰 세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정한 곳곳에서 황제의 시중을 든다는 명목으로 세력을 뻗쳐 놓아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기는 결코 수월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면 반드시 말이 셉니다. 누설되면 너나 없이 온 집안이 끔찍한 화를 당할 테니 조심해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신중론을 펴니는 조조였다. 그는 십상시의 친위군인 서원 8교의 가운데 전군교위의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뜻은 하진과 같이 했다. 어려서부터 시 쓰며 노는 것을 좋아한 조조는 꾀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해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하루는 공부하지 않고 노는 조조를 본 숙부가 야단을 쳤다. 숙부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조조는 일부러 그 앞에서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놀란 숙부가 황급히 아이가 쓰러졌다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런데 조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시치미를 뗐다. 조조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여 숙부를 공경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조조는 꾀와 재주가 넘치는 아이였다. 그의 넘치는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재능이 오히려 화가 될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동시에 그런 재주를 높이 산 사람도 여럿 있었다. 조정의 대신이었던 규현은 조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천하가 어지러울 때에는 하늘이 준 재주를 타고난 자만이 나라를 구할 터인데 앞으로 천하를 편안하게 할 사람은 자네뿐일세. 남양의 하웅도 비슷한 말을 했다. 천하를 평정할 사람은 조조뿐이라고 말이다. 사람의 관상과 운명을 잘 보기로 장안의 이름을 날린 허소라는 점쟁이도 조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잘 다스려지는 치세라면 능력 있는 신하일 것이고 어지러운 난세라면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조조가 기뻐하며 웃었다. 간사한 일이라도 해서 천하를 얻어야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조조는 황건군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당시 젊은 장수로서 야망을 가진 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랬던 그가 십상시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진에게 고한 것은 환관의 집안이라는 위치와 함께 전군 교위로서 그들의 실정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만만치 않은 실력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하진은 조조를 꾸짖었다. 하진의 질책에 조조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하진은 벼락 출세한 인물이라 집안 배경이 볼품없고 경제력도 과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여동생 덕분에 어쩌다 최고 권력을 얻었지만 황제를 방패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황건들을 제거하는 일에 내심 겁을 먹고 있었다. 원소를 앞세워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 중병을 앓던 영재가 죽고 말았다. 조정이 심어둔 간자가 급히 하진에게 알렸다. 그런데 왜 천하에 공표하지 않는 게냐?
건석이 십상시와 함께 국상을 숨기고 거짓 조칙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군께서 궁중으로 들어오시면 제거한 다음 황자 협을 황제로 내세우려고요. 예나 지금이나 정보를 먼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미 황제의 죽음을 알고 있는 하진에게 뒤늦게 관리가 나와 통보했다. 황제께서 붕어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통곡했다. 하진 대장군은 얼른 궁으로 들어와 후사를 정하는 데 몰두하라는 동태후 마마의 명입니다. 하진이 칼을 짚고 일어나자 물러났던 조조가 다시 나서서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지경이라 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새 황제를 세우신 다음 환관들을 처치하십시오. 조조는 상황이 바뀌었기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새 황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관부터 제거할 수는 없었다. 급한 일은 새 황제를 웅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도 없는 상황에 환관들을 죽이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유비와 조조의 대립. 유비가 자신의 군사들로 민심을 다독이며 힘을 기른다는 것을 알게 된 조조는 유비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순욱이 조조에게 한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서주를 지키는 거기 장군 차주에게 편지를 보내 유비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하게. 조조의 허락이 떨어져 그날 밤으로 차주에게 밀서가 날아갔다. 차주는 유비 밑에서 명령을 받고 있었지만 밀서를 받고 조용히 진등을 불러 의견을 구했다. 진등은 자칫 유비를 감싸고 돌다 역적의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자신은 이미 조정의 벼슬을 받았기 때문이다. 곰곰 생각하던 진등이 이렇게 말했다. 유비는 흩어진 백성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성 밖을 시찰하고 있으니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그때 제거하시지요. 내가 밖으로 나갔다가 유비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면 어쩌라고요? 제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 후군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차주를 뒤로 하고 진등은 집에 돌아와 부친 진규에게 말했다. 조조가 차주에게 유비를 제거하라는 밀서를 보내 제가 한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진규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유비는 덕이 있고 조조는 간신이라고들 하는데 아들이 유비를 제거할 방책을 일러준 것이다. 자칫하면 조조와 유비 사이에서 자기들 부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네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서주 사람들은 유비를 믿고 따르는데. 승상께서 저희 부자에게 벼슬을 내려준 은덕이 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가서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민심을 얻는 길이다. 진등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성으로 돌아오는 관우와 장비에게 이실 직고했다. 그러자 장비가 침을 튀겨가며 소리쳤다. 관우가 흥분하는 장비를 말렸다.
아우야, 그놈이 우리를 기다리며 군사를 매복했다고 하지 않냐? 자칫하면 우리가 잡히고 말아.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꾀다. 너는 꾀가 부족해 문제야. 그럼 잘난 형님이 꾀를 한번 내보시오. 어려울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조조 군사처럼 꾸미고 가면 되지. 가서 차주를 나오라고 해 제거하자꾸나. 하, 좋은 생각이요. 우리 병장기가 모두 조조에게 빌린 거니까 조조 군사라고 해도 당연히 속겠지. 그날 밤 삼경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휘감았을 때 관우와 장비가 서주 성문 앞에 이르러 소리쳤다. 문 열어라! 성문을 지키던 병사가 성루에서 물었다. 누구냐? 승상님의 분부를 받고 온 장효의 군대다. 우리가 도착했다고 차장군에게 알려라. 그 말을 듣고 차주가 나왔지만 어두워서 도무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날이 밝거든 문을 열어줄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속임수가 탄로날 것이 뻔했다. 관우는 병사들에게 아우성을 치라고 명했다. 군사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자 차주는 성문을 열고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차주가 조교를 건너와 물었다. 장효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관우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이놈, 간교한 꾀로 우리를 해치려들어? 목을 늘려라! 차주는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성 위에 있던 진등이 관우가 아닌 차주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우와 대적하기도 겁이 난 차주는 성을 끼고 도망가다 결국 언월도에 목이 날아갔다. 성 안에 있던 차주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차주의 부하들이 모두 항복해 서주성은 관우가 차지했다. 뒤따라오던 유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유비가 놀라며 말했다. 큰일 났구나. 조조가 쳐들어올 텐데. 장비가 차주의 가족들을 죽이고 난 뒤 유비가 성으로 들어왔다.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유비는 조조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때 진등이 나섰다. 진등은 이미 유비의 편에 서기로 확실하게 결심한 뒤였다.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무슨 계책이요? 방법에 이르기를 적의 적은 친구라 했습니다. 조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야 원소 아니겠는가? 원소와 조조는 누가 보아도 치열한 맞수였다. 맞습니다. 원소는 기주와 청주, 유주, 병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도 100명이 넘는다 합니다. 원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은 좋지만 유비는 원소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원소가 애초부터 유비를 한낱 시골 무지렁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소와 내가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촌 동생인 원술이 나 때문에 죽지 않았소. 나를 도와줄 리가 있겠소. 하지만 원소 역시 영웅입니다. 주공을 도와 조조를 물리칠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편지를 전달하면 원소가 반드시 주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역 유림으로 이름이 높은 정현을 떠올렸다. 유비는 곧바로 정현을 찾아가 전후 상황을 얘기하고 원소에게 전할 서신을 부탁했다. 일찍부터 유비의 성정을 알고 있던 정현은 흔쾌히 수락했다.
정현이 편지를 써서 건네자 유비가 신복인 손권을 불러 직접 원소에게 전하라고 명했다. 뜻밖의 정현의 편지를 받은 원소는 고민했다. 수하 장군과 모사들은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느라 바빴다. 모사마다 구구절절히 다른 의견을 냈다. 그때 모사인 허유가 돌아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이 일은 한나라 황실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러니 군사를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대의 명분도 원궁의 편입니다. 비로소 원소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마침내 원소는 결심했다. 원소는 30만 군사를 일으켜 여양을 향해 진군했다. 그때 모사 곽도가 말했다. 모든 싸움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조조를 치려면 천하의 민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경문을 써서 알리시지요. 서기 진림의 문장이 일품입니다. 진림. 진림은 대장군 하진 밑에 있었던 한나라 말의 문장가야. 하진이 영웅들을 불러들여 동태후를 죽이고 환관들을 제거하려 할 때 이를 저지했던 인물이지. 훗날 기주로 피난 갔다가 원소의 수하가 되어 문서를 관리하고 글 쓰는 일을 했어. 진림은 원소의 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경문을 써나갔다. 조조는 희대의 간신이며 반드시 없애야 할 역적이다. 방자하기 짝이 없는 조조는 황제를 협박하여 제멋대로 도읍을 옮기고 승상자리를 만들어 차지했다. 내가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제거했던 것은 한나라 황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또 백성들이 병장기를 들고 따르며 군량을 제공한 것도 모두 황나라 황실을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조만 그 덕을 보았다. 조조는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쥐고 흔들며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 자신의 눈에 드는 자는 부귀영화를, 눈 밖에 난 자는 삼족을 멸하니 뜻이 있는 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조정의 대신들 역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뿐 아니라 조조는 국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로이 움직이고 있다. 조조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파헤친 무덤이 얼마이며 훔쳐간 금은보화는 또 얼마던가. 그가 비록 삼공의 지위가 있다지만 하는 짓은 도적과 다름없다. 백성을 괴롭히고 쓸데없이 군사를 일으켜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 그 잔인함과 참혹함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나는 그동안 외부에 있는 적을 치느라 조조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스스로 은인자증하며 반성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조조는 승냥이처럼 욕심을 부려 충정된 신하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약화시켰다. 조조는 지금 군사를 일으켜 강 건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당랑거철격이다. 당랑거철.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생긴 일화가 있어. 제나라 장공이 사냥터로 가다 사먹이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 앞을 막은 걸 보고 말했대. 저 벌레가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수레를 돌려 피해가도록 하라. 그래서 까마귀가 수레에 맞선다는 뜻으로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하는 말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 장자의 인간 세편에 나오는 일화야. 조조의 장병 중에 싸울 만한 자들은 모두 유주와 기주 출신이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 밑에 군사들도 모두 우리 고향 출신들로 눈물로 복종하고 있지만 언젠간 보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군사가 가서 깃발을 휘날리고 나팔만 불어도 그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 조조의 군대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제 한나라 황실은 기강이 쇠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도 뜻을 펼치기 어렵다. 조조는 군사력으로 황제를 감금하고 있고 언제든지 변고를 저지를 반역자의 싹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충신들이 목숨을 내놓고 열사들이 뜻을 모아 조조를 무찔러 공을 세워야 할 때다. 오늘로 우리는 유주, 병주, 청주, 기주의 군사들로 하여금 진격하게 하려 한다. 종묘사직을 바로잡아 남다른 공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조조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5천 호후에 봉하고 5천만금을 주겠다. 조조의 장수 중에 항복하는 자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고 규정에 따라 상을 줄 것이니 황제께서 조조에게 핍박당하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에 따라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일어나 조조를 물리쳐라. 읽기만 해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경문이었다. 원소는 경문을 즉시 거울에 돌리고 관문에 붙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루터에 붙여놓았다. 허도에 있던 조조의 손에도 경문이 쥐어졌다. 머리가 늘 아팠던 조조는 두통으로 누워 있다가 경문을 보자 등골에 땀이 흘렀다. 이 경문은 누가 지었느냐? 진림이라는 자가 썼다 합니다. 잘 쓴 글이다. 승상,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글을 아무리 잘 쓰면 뭐하느냐? 원소가 한심한 인간인 것을. 두통이 다 사라졌다. 자, 대책을 강구하자. 모사들이 두서없이 의견을 냈다. 순욱이 조목조목 따졌다. 원소 밑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알고 있소. 다 단점이 있고 무능한 자들이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판국이니 보나마나 안에서 변고가 일어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렇게 일렀다. 뒤가 불안하면 안 되니 유대와 왕충이 5만 군사를 끌고 가서 유비를 치도록 해라. 조조가 유대와 왕충에게 유비를 공격하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자 정욱이 조조에게 간언했다. 유대와 왕충으로는 유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냥 힘을 보여주려는 것뿐이다.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내가 원소를 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을 주었다. 유비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기만 하겠다는 뜻이었다. 유대와 왕충은 조조의 명에 따라 군사를 끌고 서주로 향했다. 그들은 영체만 구축한 채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지는 않았다. 조조와 원소는 80리 간격을 두고 마주한 채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체되자 조조는 부하들에게 사소한 싸움을 일으켜보라고 지시한 뒤 허도로 돌아갔다. 양군은 대군끼리 사활을 걸고 맞붙는 격전이 될지도 몰라 섣불리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이때 유대와 왕충은 5만 군의 군사를 이끌고 와 서주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조조의 깃발을 꽂았다. 두 장수는 절대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조조의 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원소와 맞서고 있는 조조에게서 특별한 명령이 내려올 일은 없을 터였다. 그때 갑자기 조조가 사람을 보내 서주를 공격하라고 명했다. 명령을 받은 유대와 왕충은 서로 공격을 미루었다. 서로 먼저 나서기를 두려워해 제비를 뽑은 결과
왕충이 먼저 절반의 군사를 이끌고 서주성을 공격하기로 했다. 조조 깃발을 내건 군사들이 싸움을 걸어오자 유비는 난감했다. 진등이 옆에서 의견을 냈다. 조조는 워낙 좌께가 많아서 조조 깃발을 꽂았지만 저 안에 조조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원소와 싸우러 갔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비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관우도 나섰다. 관우는 군사 3천을 이끌고 서주성을 나섰다. 눈보라 속에서 진을 친 관우는 적진을 향해 말을 달렸다. 왕충이 말을 달려 상대하러 나왔다. 왕충과 관운장이 맞붙어 불꽃을 튀겼다. 그런데 몇 탑 겨루지 않고 관우가 말을 돌려 도망쳤다. 왕충이 그 뒤를 쫓았다. 왕충은 관운장의 목을 베어 공을 세우고픈 욕심뿐이었다. 그때 관우가 나는 듯이 돌아섰다. 신나게 달려오던 왕충은 느닷없이 태세를 전환한 관우를 보고 허둥거렸다. 비호처럼 달려온 관우가 왕충의 갑옷을 잡고 창을 쳐냈다. 왕충은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관우는 왕충을 그대로 찍어 눌러 말잔등에 태운 채 본진으로 돌아왔다. 장수 왕충이 사로잡힌 것을 본 조조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관우는 왕충을 데리고 유비 앞으로 나아갔다. 왕충은 덜덜 떨었다. 유장군, 살려주시오. 너는 어찌하여 승상을 사칭하는 것이냐? 유비가 근엄하게 물었다. 승상을 사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승상기를 꽂았느냐? 승상께서 분부하셨습니다. 허장성세로 위세만 보여주라고요. 지금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조조가 없다는 걸 확인한 유비는 왕충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관우 장비와 의논했다. 그때 장비가 나섰다. 형님, 저도 공을 세우고 싶소. 나는 유대를 잡아오겠소. 안 된다.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지금 왕충이 잡혔기 때문에 유대는 더욱더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형님처럼 놈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그자의 목을 치기라도 하면 숭상에게 빌미만 준다. 자기 군사를 죽였다고 노발대발할 게 아니냐. 좋소. 만일 내가 그자를 사로잡지 못하고 죽인다면 내 목을 내놓겠소. 정말이냐? 굴령이 엄한데 제가 어찌 일구이연을 하겠습니까? 유비는 장비에게 3,000명의 군사를 내주었다. 장비는 득달같이 적진 앞으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유대는 진지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진지 앞에서 5만 가지 욕설을 퍼부었다. 모욕적인 욕을 못 참고 유대가 나오길 바랐지만 호랑이 같은 장비가 온 것을 안 유대는 더욱이 나오지 않았다. 싸워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텐데 적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자 장비는 꾀를 냈다. 형님이 나보고 꾀가 없다고 했지? 두고 보라지. 장비가 부하들에게 일렀다. 얘들아, 오늘 밤에 적의 영체를 급습할 것이다. 이건 절대 비밀이다.
누설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야. 단단히 준비하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게 명령한 뒤 장비는 술을 먹고 취한 척하며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때 한 군사가 용변을 보고 오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다. 장비가 그것을 발견했다. 적을 앞에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말라 했거늘 당장 저놈을 묶어라. 장비가 그 병사를 묶고 호되게 매를 쳤다. 오늘 밤 기습에 성공하면 이놈을 제물로 바쳐 승리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일단 옥에 가둬놓아라. 그러고 나서 막사로 들어갔다. 얼마 뒤 그 병사와 친한 병사가 어둠을 뚫고 달려와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이대로 죽는 걸 볼 수가 없네. 빨리 도망가게. 피투성이가 된 병사는 곧바로 진지를 빠져나와 유대의 영체로 달려갔다. 적병이 온 것을 알고 유대의 군사가 창을 들이댔다. 그는 유대 앞에 가서 장비의 공격 계획을 털어놓았다. 앙심을 품은 적군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의 장수가 말했다. 유대는 영체를 비워둔 채 양옆 산속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비가 깊은 밤에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1000명씩 세 갈래로 나누어 진군하고 종로군 30명이 먼저 영체로 들어가 불을 질러라. 그러면 적군이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다시 그놈들을 포위할 것이야. 드디어 특공대 30명이 유대의 영체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불길이 일자 매복했던 유대의 복병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소리쳤다. 영체를 둘러싸고 공격하려는데 장비의 군사로 바글바글해야 할 영체가 텅 비었다. 그때 그들 뒤쪽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울렸다. 세 갈래로 나누어 쳐들어온 장비의 군사들이었다. 깊은 밤이라 적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유대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유대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유대는 남은 병사를 이끌고 황급히 포위망을 뚫다가 장비와 마주쳤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유대의 칼날을 피하던 장비가 허리를 납작 숙이고 단숨에 그의 몸통을 잡아 끌어당겼다. 장수가 잡히는 것을 본 유대의 군사들은 더 싸울 기운을 잃고 항복했다. 장비가 승전기를 올리자 유비가 껄껄 웃었다. 장비가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라 번번이 통발이를 놨더니 이젠 꾀를 다 내는구나. 장비가 포로를 이끌고 당당히 개선했다. 이어서 유비가 왕충과 유대를 앉혀놓고 강국한 말로 타일렀다. 승상께서 나를 의심하고 있소. 모반이라도 꾀하는 줄 알지만 나는 승상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요. 두 사람을 허도로 보내드릴 테니 서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상께 부탁드려 주기 바라오. 유대와 왕충은 유비의 태도를 보고 크게 감격했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어찌 은혜를 안 갚겠습니까? 허도로 가기만 하면 승상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는 유대와 왕충의 군사와 군마를 돌려주고 전송까지 했다. 그런데 여유롭게 나선 길에 난데없이 장비가 나타나 겁을 주었다. 장비가 죽이겠다고 덤벼들자 관우가 달려왔다. 장비야, 형님께서 놓아주셨다. 이 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 형님, 이 자들이 또 군사를 끌고 올 것 아니겠소?
지금 죽이는 게 후환을 없애는 길이오. 다시 오면 그때 죽여도 된다. 유대와 왕충은 혼이 나갈 지경이라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소. 승상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해도 이곳으로 발길조차 돌리질 않겠소. 제발 살려주시오. 유대와 왕충은 황급히 도망쳤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두려는 연출이었다. 조조가 두 장수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군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형님,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우가 유비에게 말하자 책사 송건이 의견을 냈다. 우리에게는 성이 3개 있습니다. 서주와 소패와 합이. 세 성을 나눠 맡아 긴밀히 협조하면 조조를 막기가 편할 것입니다. 유비는 가장 신뢰하는 관우에게 간부인과 미부인을 맡겼다. 손건과 간웅, 미충, 미방에게 서주를 지키라 이르고 자신은 장비와 함께 소패에 가 있기로 했다. 한편 유비가 풀어준 유대와 왕충은 약속대로 조조에게 돌아가 유비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 유비는 승상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유황숙은 무척 너그러운 자입니다. 저희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화가 치밀었다. 결국 두 장수는 목이 떨어질 참이었는데 공용이 나서서 말했다. 승상, 어차피 이들을 보낼 때 유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보내놓고 나서 목을 벤다면 누가 숭상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잘 생각하시옵소서. 그렇구나. 그럼 이 자들을 파직해라. 유대와 황충은 벼슬을 잃고 겨우 목숨을 건져 초야로 돌아갔다. 이 일로 조조는 유비를 응징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